꽃을 올리는 게 도대체 언제적부터 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이런 문화 현상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으로는 뭐 반도체 만드는 것만 어려운지 알지? 안 그래요. 매운탕에 미나리 처음 넣어서 먹은 놈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찾아봐. 이 책 되게 좋은 책이에요. 왠지 알아요? 내 책이잖아. 내 책이잖아. 그래서 좋은 책이에요. 불교와 관련돼서 그냥 가장 입문적인 걸 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쓴다고 썼는데 가끔 어렵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더 쉽고 친절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화로 만들어야 되나 이 생각도 생각은 해보고는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쉽게 쓴다고 쓴 책이고 몰라 쉽게 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13페이지 보시면 절과 향은 모두 수입품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은 동아시아 전통문화 쉽게 막 까놓고 얘기해서 중국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절이 중국 게 아닙니다. 인도에서 불교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향은 이집트에서부터 중국까지 넘어온 거고 향은 다 더운 지역 문화입니다. 추운 지역은 딱히 이렇게 몸에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향의 필연성이 약하고 향을 통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그게 유목문화예요. 그래서 그걸 타고 신에게 무슨 뜻이 전달된다 이런 식 생각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향이 연기가 내려가는 것도 있던데 그런 거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향 얘기를 하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뭘 했었는데 그게 올렸다는 거예요. 아로마 향 같은 거 뭐 써도 돼요? 근데 가능합니다. 꼭 절향 아니어도 돼요. 절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 절향이 보통 두 종류거든요. 우리나라 향들은 약간 불냄새 비슷한 게 약간 나고 불냄새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불냄새 약간 좋아합니다. 불냄새 뭔지 아시죠? 향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훈제 이런 거 할 때 약간 불냄새.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때도 향을 방에다가 많이 펴놓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나? 그래서 피부가 까맸었나? 내가 까만 거 되게 싫어하는데 내가 최근까지 콜라도 안 먹고 제가 환타하고 사이다만 먹었던 이유가 그 까만 거에 대한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런 불냄새를 좋아해서 향을 이렇게 많이 피우는 걸 좋아하는데 불냄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로마 향 같은 거는 또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아예 그냥 대체를 하면 어때요? 라고 하는데 그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향이면 돼요. 향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연기를 적게 나게 하거나 향을 이렇게 보면 향과 관련해서는 그냥 향과 관련해서는 약간 불냄새가 나는 게 있고 일본 것들은 약간 꽃 냄새 같이 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꽃 냄새 나는 향을 되게 좋아해요. 그건 내 취향입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리고 아로마 향 뭐 이런 것들은 최근에 나온 거지 사실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로마 향은 뭐 심신을 안정시키고 똑같은 향인데 뭐 누구는 폐병 걸리고 누구는 심신을 안정시키고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또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런 향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향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냄새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 그러면 냄새가 거의 안 나는 향. 그게 지금 이 절에서 쓰는 것도 사실은 그런 향이에요. 저 검은 향입니다. 대부분 검은 향 계열이 냄새가 적고 연기가 적어. 그래서 저거는 일본에서 집안에서 피려고 하는. 그러니까 향이 탈취적인 속성이 강하면 냄새가 강하고 그래서 동남아나 인도향 내가 이런 거 실내에 피우면 반칙이라 하거든요. 동남아나 인도향은 실내에서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실내는 안 돼. 왜냐하면 걔네는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밖에 피는 향은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 구분하기가 좋은 게 중간에 대나무가 박혀 있어. 향이 오뎅 같아. 작은 오뎅이야. 여러분은 잘 안 보셔서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중간에 대나무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대나무를 이렇게 딱 꽂게 돼 있거든요. 그건 전부 밖에용입니다. 실내용 아닙니다. 걔네는 실내에서 써. 동남아나 이런 데서는 실내에서 써.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는 냄새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그게 벌레 쫓는 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 쫓는 용도로도 걔네가 쓰기 때문에 그런 향은 자칫 사와서 집에 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향은 아무튼 기도할 때는 필수고 무조건 기도 앞에는 향을 사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절에서 향 안 피우고 기도하냐? 요즘 절에서 자꾸 피지 말라던데 자기는 피잖아. 생략할 수 있는 거면 예불에서도 사라져야 되고, 예불에서도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하거든. 예불에서도 예불문에서 빠져야 되고 향로를 치워버리면 돼요. 근데 당신은 피면서 다른 사람들은 못 피게 한다는 거는 사실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럼 너도 피지 말든가. 그래서 생략 불가능한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국립현충원이나 이런 데서 다 향 쓰잖아, 아직도. 그리고 그거 다 개별 향이에요. 한 줌씩 뜯어가지고 다 나온 사람들 다 하지. 앞에 사람 했으니까 뒤에는 생략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럼 네가 뒤를 하든가. 내가 앞에를 할 테니까 네가 뒤를 하든가. 개돈 1번 타고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무슨 이런 거지 같은 룰이 다 있어. 없었던 룰이에요. 최근에 지금 얘기해. 왜? 우리가 이렇게 밀폐 공간으로, 냉난방 때문에 밀폐시키는 게 점점 좋아졌거든요, 건축에서. 아무튼 향은 안 피우면 안 돼요. 그리고 원래는 이집트에서부터 출발해서 동아시아로 넘어온 문화고, 동아시아에서 향의 필연성은 강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확실해요. 이유는 우리는 약간 추운 기후였기 때문에 냄새가 날 일이 크게 없었다는 거. 그리고 건축 구조가 환기가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에 별 신경 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었다는 거. 그에 반해서 동남아라든지 인도라든지 덥고 습한 기후 속에서는 향에 대한 필연성이 굉장히 강력해서 향에 대한 부분들이 강했고, 또 유목 문화에서는 연기를 태워서, 그러니까는 신에게 연기를 통해서 하늘로 올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남은 게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태워주는 문화. 지금은 잘 안 태우는데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진짜 한 분 돌아가시면 그분이 쓰시던 물건 좋은 것도 뭐 다 안 가리고 많이 태웠죠. 지금은 뭐 그렇게 돈 나가는 거 태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돈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야. 그건 태워줘야 되는 거야. 무조건 태워줘야 되는 거야. 왜? 그 어른이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종류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묻어주면 가지고 간다는 생각이 있고, 그게 후장을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매장을 좋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는 불에 태우면 가지고 간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땅 속에 같이 묻어주면 그 사람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유교 문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태워져서 끝나요 라고 하는 건 불교 문화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교 문화에서 이 태워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땅 속에 묻었으면 그나마 남지. 나중에 파든지 어쩌든지 남지. 태워버리면 끝이잖아. 물론 뭐 땅속에 묻는다고 꼭 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을 확률이라도 있잖아. 이거는 종이 같은 거, 비단 같은 경우도 재수 좋으면요 2,000원 정도도 나와요. 가능합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나오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떡으로 나와요. 떡으로. 그래서 화학 처리를 했을 때 그냥 만져버리면 가루가 돼버리고요. 그거를 화학 처리를 했을 때 이걸 하나하나 뜯어냅니다. 우리나라 그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도 그런 거죠. 그래서 도굴 됐으면 저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이 사라지는 거예요. 도굴꾼이 그걸 손으로다가 이거 뭐지? 하고 쥐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다 산산이 바스라져. 그래서 도굴의 이제 위험성을 얘기할 때 금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은데 지으류, 그러니까 종이나 뭐 이런 천 같은 계열은 절단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향 사르는 것도 사실은 불교 타고 들어온, 그리고 그건 거기에는 유목문화적인 측면도 존재한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향을 요즘 안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헌달에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때 꽃을 쓰지. 근데 꽃에도 향이 있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꽃 자체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꽃은 반대예요. 꽃을 올리는 게 도대체 언제적부터 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이런 문화 현상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으로는 뭐 반도체 만드는 것만 어려운지 알지? 안 그래요. 매운탕에 미나리 처음 넣어서 먹은 놈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찾아봐. 진짜 어렵다니까 그런 거. 어떤 놈이 넣어서 먹은 건 맞지. 분명히 첫 놈이 있을 거야. 야 그거 찾아봐. 반도체 만드는 게 쉽다. 반도체 만드는 게 쉬워. 그거는 그냥 머리 좋은 놈이 때려서 이렇게 하면 견적이나 나오지. 야 그거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보다 어려워. 그래서
그런 식의 이게 문화 현상을 이해한다는 게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 생각하고 달라. 이거는 진짜 자팍다식한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게 나잖아. 그게 나잖아. 5만 대만 거 보다가 하나씩 찾는 거예요. 꽃 올리는 게 불교에서도 꽃을 올려요. 불교에서도 꽃을 올렸어, 분명히. 근데 불교는 두 가지의 꽃을 올립니다. 하나는 안 죽은 꽃 올려요. 그러니까 꽃꽂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화분 같은 식으로 올립니다. 화분 같은 식으로. 왜냐하면 불교는 이게 이제 꽃꽂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물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봐요, 불교에서는. 식물에도 생명이 있다라고 보는 종교 집단도 있습니다. 그거는 규정하기 나름이에요. 인도에도 있었어요. 차이나교 같은 경우는 식물에도 생명이 있다라고 봤어요. 영혼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냥 생명이 아니고 영혼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식물에는 영혼이 없다라고 봤어. 그래서 식물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큰 문제는 없어. 그렇지만 영혼이 있다라고 믿었던 인도의 여러 집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소를 대단하게 안 봐. 그래서 그냥 인도에 가서 소를 그냥 죽였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겠지. 소를 숭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하겠지. 그래서 그런 마찰들이 벌어질까 봐 불교 율장에 보면 살아있는 식물을 끊지 못하는 게 있어요. 굳이 그걸 죽이지 마라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그 말은 그냥 꼭 그들과 충돌하지 않더라도 맞는 말 같아. 굳이 그걸 꺾어서 뭐 할 거야? 필요한 게 아니면. 근데 자꾸 꽃을 꺾어요. 꽃을 꺾어. 그래서 나는 꽃꽂이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불교에는 꽃꽂이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종이꽃으로 했어요. 지화. 그 유풍이 지금 남은 게 천도제나 49제 할 때 그 진짜 후지꾸리한 그 종이꽃 이렇게 들고 하는 거 있지? 그게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 시절에는 굉장히 좋은 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 시대를 맞추어서 비용 판단을 해야 돼요. 꼭 사람들이 지금 생각으로 돈 계산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뭐가 있냐면 불교에 칠보라는 게 있어요. 칠보, 7가지 좋은 거.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금, 은, 유리, 작어, 만어, 수정, 진주. 이렇게 파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산호 같은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조금씩 달라. 그건 선호도 때문에 문헌마다 조금씩 틀려. 근데 금은은 다 들어가는데, 수정하고 유리가 들어가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수정이 좋은 거 아닙니까? 딱 이러는데 옛날에는 유리가 비쌌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통일신라 시대야. 내가 통일신라 시대 살고 있어. 자, 유리는 어디서 구할까? 유리 그릇, 컵, 그런 거 그때도 있었어. 박물관에 가면 있어. 지금도. 그런 거 어디서 구할까? 로마 수입품이에요. 그래서 로만 글라스라 그러고. 로마나 저 페르시아 쪽에서 나온다고. 유리의 재료가 모래예요. 모래를 가공해서 유리를 만드는 거거든. 그거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고, 돈이 있다고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들죠. 그래서 수정하고 유리하고 이렇게 보면 유리가 당연히 싸다고 생각하는 건 요즘 얘기고요. 예전에는 수정이 훨씬 쌌습니다. 유리는 고급이에요. 그래서 보통 유리잔 같은 경우가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사리 용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최고로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떨어지는 게 수정이 나와요. 유리가 더 비싸. 왜? 수정은 돈이 들더라도 캐오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또 수정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캐오면 되는 거고, 유리는 로마 쪽에서 만들어가지고 실크로드 타고 온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각 시대마다 비싼 게 달라요. 그래서 생화보다 지화가 훨씬 비싼 겁니다. 지금은 생화가 비싼 거 아닙니까? 이럴지 모르지만 지금도 조화가 비싸다. 좋은 건 조화가 비싸다. 종이로다가 만들면 종이 재료값만 갖고도 생화값보다 더 들어요. 생화는 가서 꺾어오면 되거든. 시대에 따라서 돈이 달라요. 그래서 종이로다가 만들고 종이로 그것도 염색하고 오려내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예전에. 그래서 종이꽃을 만들어서 꽃꽂이를 대신하는 거지, 생화를 꺾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생화를 꺾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헌화는 도대체 무슨 문화인가 싶어. 이게 전통적으로 있었겠나. 그리고 유교에서도 불필요한 걸 꺾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동아시아는 꼭 나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아니면 생명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죽이는 거에 긍정적이지 않아요. 인간주의라기보다도 자연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죽이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꽃 올리는 거는 서구적 경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추모식 때 꽃 같은 거 올렸어요? 요즘 같이 이렇게 꽃 한 송이 이렇게 올리고? 저는 어렸을 때 못 봤거든. 그리고 꽃이 사실 상품화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 전체에. 그전에는 그냥 들에 있고 뭐 이런 꽃이었지. 그러면 꽃을 우리가 재배를 안 했냐? 재배는 했었어. 조선시대 때도, 조선 초기에도 온실예가 나옵니다. 온도를 이용해가지고 온도를 맞춰. 그래서 꽃을 이렇게 상시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실록에 나와. 실록에.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 내가 구라치는 게 아니고 실록에 나와. 그러니까 야담이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폐지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다 생물에게는 그 적정한 시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시기를 거슬른다는 거예요. 역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해서 폐지시켜요. 그러니까 꽃을 본다는 거는 좋은 건데, 꽃이라고 하는 거는 여름이나 봄이나 여름에 피는 건데, 그거를 불을 떼 가지고 겨울에 피면 그 기운을 역하게 이게 거슬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제철 과일을 먹어라. 그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류에 순응하고 계절에 순응하고 어떤 이렇게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는 게 그 유교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꺾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그 말은 100% 맞는 얘기거든요. 왜 동아시아에는 분수가 없는가? 분수가 낙차를 이용해서 분수를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기계 분수 말고 낙차 분수는 굉장히 옛날부터 발견된 거예요. 폭포 같은 건데 그냥 밑으로다가 해서 솟구쳐 오르게만,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구조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왜 동아시아는 분수를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 근데 실제로 이슬람이나 유럽의 궁전들, 뭐 베르사유나 뭐 이런 데 유명한 궁전들 가면 다 분수거든. 그래서 지화가 생화보다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동네에는 그렇게 기운을 역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순응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폭포는 좋아해도 분수를 좋아하지 않아. 폭포는 좋아해도 분수는 안 좋아해. 예, 그런 문화들이 특징이 있어요. 문화적으로 아마 꽃 올리는 거는, 꽃 자체를 올리는 거는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잘라서 올리는 게 불교적으로도 안 맞고 유교적으로도 안 맞거든. 유교는 불필요한 죽음. 어차피 그 끊으면 무조건 죽잖아. 예, 그거를 별로 긍정하지 않고, 불교는 아예 그거를 못하는 조항이 있어요. 정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는 하는데 그거를 막 주체적으로 하거나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초계비구, 아주비구라는 말이 있어요. 초계비구가 뭐냐면, 어떤 왕이 놀러 나갔는데 저쪽에 누가 옷 벗고 나무에 묶여 있더래. 빨개 벗고 나무에 묶여 있더래. 그래갖고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한 거지. 되게 웃기잖아, 상황이. 나무에 사람이 옷 벗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거 뭐야? 이래가지고 가봤더니 거기에 비구 스님이 말라 죽어 가고 있더래. 사람이. 그래서 뭐야? 이래가고 자세히 보니까 넝쿨로 묶여 있는데 그걸 끊을 수 있을 정도의 넝쿨이더래. 근데 사람이 흔들면 틈도 생기고 유격이 생기고 빠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넝쿨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잖아요. 우리 뭐 끈이나 뭐 이런 거하고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얘가 거기에 붙잡혀갖고 죽고 있더래. 그래서 너 뭐야? 왜 그렇게 바보짓을 하고 있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사람을 끌어줘가지고. 그랬더니 초계가 풀에 묶였다는 뜻이거든. 풀에 묶였다고. 얼굴 깨자 풀에 묶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끊을 수도 있었지만 내가 끊으면 결국은 넝쿨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 걸로. 이게 무슨 쌉소리인가 싶긴 한데, 그렇게 투철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초계비구 얘기할 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만큼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던 문화들이 존재해요 라고 하는 거야.
아주비구라는 건 뭐냐면 거위구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한 번씩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박문수 사건으로 이렇게 각색이 돼서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스님이 진짜 박문수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원판은 아무튼 이게 인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스님이 탁발을 갔는데 탁발하는 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집주인의 아들이 구슬을 갖고 애가 구슬을 갖고 놀다가 떨어뜨렸는데 그거를 거위가 날려 먹을 건 줄 알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음식을 주러 탁 이제 왔는데 애가 이제 구슬을 잃어버린 걸 알게 된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구슬 어디 갔냐 이제 이렇게 해서 찾게 된 건데 애가 이제 진짜 애 이게 말을 못 하는 거죠. 진짜 애니까 그렇게 갖고 이제 이 양반이 갖고 갔다고 생각한 거지. 갖고 갔다고 생각한 거지. 애 거를 그 사이에 이렇게 밑장을 뺐을 거다. 뚱쳤을 거다. 그건 뭐 합리적인 생각이야. 그 주인 입장에서는. 그럼 뭐 애가 먹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둑 누명을 쓰게 됐는데 그때 그 비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괜찮은데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다. 그게 나를 가둬놓는데 그 거위를 같이 좀 묶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자고 그 거위가 응가를 해가지고 결국 구슬을 찾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주인한테 그 응가를 보면 그게 자기도 묶여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사건이 풀리는데 해결은 되는데 그때 그 주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거위가 먹었다고 네가 말을 하지. 네가 이게 왜 멍청한 짓을 해가지고 개고생을 하느냐. 이랬더니 그때 거위가 먹었다고 말을 하면 네가 배를 갈랐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힘들더라도 끝까지 버텨서 그냥 일을 해결하고 싶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거든요. 나는 그 얘기 읽으면서 내가 그 생각했는데 그 육도직경인가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인데 무슨 생각했냐면 안 걸렸으면 거위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냥이야.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야. 재밌자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그만큼 생명에 대한 존중심이 있다라고 말할 때 예시를 들을 때 초계비구, 아주비구라는 걸 들어요. 그러니까 비구 중에는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것도 존중하고 식물에 대한 것도 존중한다. 그런데 어떻게 죽는 거를 긍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유교는 약간 틀려. 그래서 불교 쪽에서는 고기를 안 먹는 걸 원칙으로 가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고, 유교는 고기를 먹죠. 제사나 이런 데서 다 그렇잖아. 그런데 맹자에 보면 뭐가 있냐면 군자는 그 죽이는 소리를 꺼려 하기 때문에 그 죽이는 소리를 자꾸 들으면 이제 사람이 이게 인성이 별로 안 좋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도살장을 멀리 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도살장을 멀리 한다. 그게 나중에 백정이 천직으로 되는 거예요. 유교에는 동물의 생명은 있지만 영혼이 있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해. 동물의 영혼이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해버리면 잡아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동물의 제사 지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동물에도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 반려동물 인구가 지금 뭐 500만이 넘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동물에도 영혼이 있고 개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내 개를 내가 때려 죽이는 거는 범죄 형성이 안 됐는데 지금은 내 개를 내가 학대해도 범죄 형성이 되죠. 옆에 사람이 신고하면.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서도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붙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병원이라든지 연구소 같은 데서 1년에 한 번씩 쥐 천도제 지내준다 이런 거 들어봤지? 흰쥐 천도제. 걔네 계속 해부하잖아. 몰모트, 흰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닭 목 비틀듯이 쉬운 일 없다라고 할 정도로 닭도 잡고 막 이렇게 별짓을 다 해서 목을 치고 막 이런 걸 옆에서 보던 시절이 있는 거고, 지금은 그 쥐새끼만 계속 죽이는 것도 심리적으로 너무 애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지, 연구원들이. 그러니까 그 천도제, 진짜 있는 얘기라니까. 그래서 심리적 부담을, 그 쥐가 천도가 됐는지는 둘째 치고 일단 연구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야 되는 거야. 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가 계속 생명을 죽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생명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불교적인 관점이 지금 현재에서는 더 타당성을 좀 더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유교는 그러니까는 죽이는 걸 긍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건 누군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그 하는 사람은 긍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분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이제 백정 이런 사람들을 천민으로 여겼던 이유죠. 그런데 오늘날 입장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앞으로는 채식주의자가 늘어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좀 길어지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교는 원래 불교는 인도에서 있었던 원래 불교는 육식 금지가 아닙니다. 내가 죽이지 않은 고기는 먹어도 돼. 내가 죽이지 않은 고기를 깨끗한 고기라 그래. 그래서 그걸 정육이라 그래. 지금은 한자가 바뀌었는데 그게 원래는 거기서 출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도 고기를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느냐? 뭐 돼지고기만 못 먹느냐? 아니에요. 이슬람 도축할 때 할랄로 도축해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할랄 식품이냐? 라는 걸 본다고. 이슬람에서는. 그러니까 다 종교마다 어떤 이런 금지식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 보면 나중에 대승불교는 고기를 처음부터 안 먹었던 것 같고 소승불교는 계속 먹어왔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대승과 소승이 같은 절 안에 살고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로 구분해. 저 사람의 식성을 보고 구분한다고. 그래서 유교하고 불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생명에 대해서는 유교에서도 어느 정도는 배려를 했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적으로는 이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도 뭐가 있었냐면 한 15년 전쯤에 한국불교에서 한국불교 안에서 조계종 안에서 육식을 허용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했었어. 스님들을 육식을 그냥 허용하는 쪽으로 바꾸자. 모모 스님들이 그런 걸 주장을 했어서 그걸 굳이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만들 게 뭐 있느냐. 그 다음에 불교적으로 이거는 뭐 정육 아닌 게 없잖아. 지금은 내가 직접 죽여서 먹는 게 어딨어 이 세상에. 그래서 불교적으로 그걸 트자라고 했었어. 근데 저 같은 경우가 그때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 이유는 뭐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채식의 시대가 온다. 지금까지 유지했는데 근데 또 어른들은 또 그런 사회적 변화를 못 느껴요. 되게 느려 이게. 어른들이. 그래서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 분명히 채식이 더 우위인 시절이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벌써 어느 정도가 왔어.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잔치를 해요. 그러면 고기 반찬이 나와야 돼. 고기가 몇 종류가 올라갔냐, 불고기가 나오느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금은 저도 절에서 이렇게 아는 분들 와가지고 저 월정사 앞에 이런데 그 산채 정식 이런데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고기하고 생선이 나와요. 산채 정식인데도. 근데 실제로 먹는 걸 보면 고기하고 생선이 제일 많이 남아. 안 먹는 거야. 이제는 지금. 전에는 고기를 못 먹어서 환장하던 시절이 있었고 불고기 국물에 밥을 비벼 먹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 생각해보면 그게 다 기름덩어리인데 지금으로 보면 오히려 피해야 될 음식인데 그게 맛있지. 먹어보면 지금은 그런 걸 피하는 시절이 된 거잖아. 풀이라도 괜찮은 음식이 나오면 사실은 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요. 거꾸로. 그건 중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국에 성지순례나 이런 데 가도 고기하고 생선이 남아. 오히려 풀이 빨리 없어져. 그러니까 고기 먹는다고 부자예요. 이런 생각은 이미 없어졌지. 막말로 얘기해서. 예전에는 그래도 끼니마다 고기 반찬이 올라와야지 그래야 좀 먹고 사는 집이지. 야 요즘은 햄버거도 고기인데 그걸 가지고 제일 많이 먹는 게 고기잖아. 어떻게 보면. 아무튼 흐름 자체는 그렇게 가는 거고 두 종교에 약간 차이들이 있다더라. 그 정도 하고 향하고 꽃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정리한 거 이런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거예요. 절에 대한 책사 그리고 책이 있어야 한 번에 떠들어 본다니까.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나 이 책 많이 팔아먹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재가 있어야 조금이라도 누적이 돼.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지? 문 열고 나가면 다 리셋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문 열고 나가지 말고 남이 문 열어놓은 상태에서 나가. 그러면 좀 나아. 자, 오늘 이상하고 다음 주에 요 책으로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한다. 1년 동안 이 책으로 할 거야. 1년 동안.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책 샀냐고 내가 계속 물어볼 거야. 책 들으라고 할 거야. 자, 책 들어봐. 부터 시작할 거야.
이거 내가 학교에서도 많이 하는데 책 들어봐를 많이 하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교재가 있는 거고 없는 거고 사람이 자세가 달라. 그리고 큰 거 아니더라도 그 마음이 조금 다른 게 내 기억에 조금 더 오래 가요. 그래서 그런 정도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